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공견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요. 이 외에 또 다른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의 차이점은 뭔지, 또 우리 금융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파가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 건지, 세 번째로 이 금리가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다음 우리가 이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금리가 부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중소은행들이 앞으로 여러 위기들이 좀 확산이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죠. 미 정부에서는 좀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해서 현재 같은 이런 불안감 잠재우기 위해서 좀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라고 좀 진화에 나선 상태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과거에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먼 사태처럼 또 일파만파 커지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자, 공권대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앞으로 향방을 좀 예측해 보려면은 이게 원인과 정부의 대응 이 두 가지 방면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우량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100억이 있는데, 네. 그거를 또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담보로 해서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 1000억을 만들고 다시 1000억을 1조를 만들어서 그게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해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자체 자산 운영 자체의 문제로서 무너진 건데, 네.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초우량 안전자산인 국채를 58%나 투자한 은행이에요. 네. 굉장히 안전을 도모했던 은행인데, 이거는 자체적인 은행의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작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금리를 부담하기 위해서 예금을 자꾸 인출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인출하다 보니까 그 인출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을 해서 그 충당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서 야기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정부의 대응인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는 이 정부가 내버려 뒀다가 네. 나중에 그게 일파만파 커져서 글로벌적으로 큰 타격을 주다 보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초기에 막았으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거를 그 이후에 막다 보니까 6조 달러니까 7천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예금자 보호, 전액을 보호하겠다라고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네. 국내 은행으로 이게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국내 은행들의 차이점들이 예치금의 성격이 좀 달라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이 목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 국민들이 1억 이하의 자본을 넣는 것이 99.5%나 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운영하는 예치금이 돼 있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냐면은 국채라든지 유가증권 등에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변동이라든지 경기 변동에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담보대출을 하다 보니까 담보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했고, 그 대출의 운영자금이 대부분 다
75% 정도로 운영하고요. 또 그렇게 대출돼 있는 자금들의 이 연체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빅스텝의 가능성이라든지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일 가능성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다양한 시장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 물 건너 갔나? 아니, 3월에 기준금리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다.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4월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주만 해도 0.5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거의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월 22일 날 0.25 정도의 베이비 스텝으로 그치게 되면은 시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처럼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뺨 2대 맞을 줄 알았는데 한 대만 맞으면 한 대 네.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도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미국이 0.25 올리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네. 1.5 차이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1.25 차이가 나는데 1.5 정도까지 또 좀 크게 잡으면 2% 정도의 금리 차가 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경제 체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1.5 정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4월에 동결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동결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종착점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심리가 네. 좀 더 호전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사태들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국내 부동산의 흐름을 좀 체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 이 청약 시장입니다. 지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약의 미분양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데 비해서 서울의 청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과거부터 점점 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청약을 했던 장이자이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4.6대 1이었고 올림픽 파크 호레온 같은 경우는 5.4대 1 그리고 더 클래시 같은 경우가 19.3대 1 그리고 가장 최근에 먼저 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라 2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풀리다 보니까 5년 동안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거에 무려 5배가 2달 만에 통과가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들이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돼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는 측면. 세 번째로 서울의 공급 물량이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필요량의 절반 그리고 2024, 5, 6, 7년까지 계속해서 입주 물량들이 줄어가게 되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재개발 재건축들이 앞으로 매년 100곳 이상이 지정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서울에만 유일하게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투자하게 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냐 하면은요. 먼저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 계획인 삼성동 한전부지가 개발돼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원래 착공이 돼서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 옆에 종합운동장이 개발되면서 마이스 스포츠 컴플렉스가 들어선다는 시너지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에 서리풀 터널 위에 지어져 있는 정보사 부지가 원래 착공이 돼서 2025년에 완공이 되고 4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과거에 진행했던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인데요.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모든 시설들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는 용산에 대한 얘기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올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용산공원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사 부지가 착공에 들어가서 현대건설이 책임 시공을 해서 공원이 조망이 되는 고밀 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향후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평당 1억이 넘는 분양가로 그 가치를 더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인접해 있고 여의도에 접해 있는 지역인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업무지구에 붙어 있고 원효로 대로변에 있는 현대자동차 소유의 땅에 UAM 항공모빌리티 연구소가 들어서서 착공에 들어갔고 이미 완공은 2026년 정도에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는 지방 같은 곳은 한 군데만 하나만 들어와도 엄청 난리가 날 텐데요. 지금 서울 안에서는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2개, 3개, 4개가 다 겹쳐져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1, 2억 정도의 소액 자금으로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신다면은 이런 좋은 정보들 저희가 가득 안겨드릴 테니까 꼭 시간 내서 오셔서요,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